네, KDI가 경제 전망치를 소폭 상향했습니다. 경제가 나아진 건지 아니면 반도체에 의지한 경제 상황인 건지 현재 경제 흐름을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조금 기존보다 상향했습니다. 기존의 1.8%에서 0.1%포인트 상향한 건데요. 이게 단순한 숫자 조정인 건지 아니면은 흐름이 바뀌고 있는 신호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기존에 이제 1.8%에서 0.1 정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기존의 흐름과는 비슷한 시각이고, 작년 말쯤에 대부분의 기관들은 뭐 2% 높게는 2% 초반대도 갔고, 대부분 한 1.9 정도로 다 전망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0.1 정도 올린 배경으로는 이제 뭐 소비하고 수출을 이제 근거로 들고 있는데, 수출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뭐 1월 달이라든가 2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을 반영할 때는 경제 성장률은 아무래도 뭐 소비 쪽도 반등의 효과는 있지만 수출이 주도하는 그런 올해는 한국 경제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출에 기대한다는 것은 반도체가 또 그 주역이지 않겠습니까? 전망 어떻게 하세요? 반도체 가격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사실 이게 근데 AI 수요 때문에 그 AI 주변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인 HBM 모든 회사들이 이제 HBM을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정작 D램 쪽의 생산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확 다운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D램 쪽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 이제 관련 반도체 업체들의 수출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수급에 D램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공급이 딸리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이제 HBM 쪽으로 갔다가 거기는 이제 워낙 또 경쟁도 또 치열해지거든요. 공급자가 많아서. 네. 그래서 D램 쪽에 또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D램 쪽으로 방향을 턴할 수도 있어서 다만 이게 뭐 크게 본다면 올해까지는 반도체 호황이 뭐 큰 문제 없이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반도체 쪽의 산업 경기는 상당히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특정 산업에 너무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월 1일에서 10일, 우리 이제 10일 단위로 관세청에서 속보치를 발표를 하는데, 네. 전체 수출이 60억 달러가 늘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오늘 아침에 좀 보느라 한번 틀릴 수 있지만 숫자가 60억 달러가 늘었는데 그 중에 40억 달러가 반도체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이제 전체 산업을 합해도 20억 달러밖에 안 는 거죠. 그 정확하게 이제 양극화한 거죠. 이 말은 그래도 반도체가 이렇게 선전해 주니까 우리 수출 실적이 좋은 거지. 이제 반도체라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고. 또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그럼 도대체 다른 산업은 뭐 하고 있느냐. 그렇죠. 2월 1일에서 10일 그 사이에 보면 자동차는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반도체 산업 경기가 아까는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경기가 갑자기 꽉 껴버리면 우리 수출도 같이 내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리 경제의 의존도 이거는 이제부터는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AI 산업에 어떤 변수나 불확실성이 생긴다면 충격은 더 클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AI 거품론이 벌써부터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근데 AI 그 버블론이라는 게 예. 벌써 등장한 지가 2, 3년 돼서 네. 그죠? 미국 뉴욕 증시가 이제 급락할 때 항상 그 증시가 급락하는 그 핑계라고 할까? 네. 그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AI 산업에 대한 투자도 많고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뉴욕 증시의 미국 기업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AI 산업에 대한 거품론 이게 이제 언제하고 매칭이 되냐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이제 닷컴 버블 붕괴할 때 IT 버블 그때 하고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진 않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이 버블론이 정말 위험한 건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으나 사람들의 이목이 이렇게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이 될 때 전 세계적으로 버블은 분명히 있습니다. 버블은 분명히 있고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 내에 어떤 특정한 이슈로 뭐 예를 들어 AI 관련 기업이 갑자기 실적이 나빠진다든가 뭐 이러면은 이제 그 버블이 사실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예. 이 버블론의 배경에는 뭐냐 하면 그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신산업 쪽에는 투기 자본들이 막 몰리는 거죠. 예. 자본이 몰린다는 거는 버블이 형성되는 거고 그 부분이 조정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이건 나중에 결과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버블이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AI와 반도체 중심의 회복은 분명히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동시에 외부 변수에 대한 노출도도 커지고 있는 만큼 또 이런 구조에서는 무역 갈등이나 통상 변수도 굉장히 또 짚어볼 만한데요. 경제 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관세 문제가 짚히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간의 협의가 있었지만 결국 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KDI에서 0.1 그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하면서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관세 네. 쪽을 들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봐요. 지금 우리 이제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이제 USTR 부대표의 그 비관세 분야 합의가 불발이 되고 네.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어서 실무 협상이 좀 지연된다고 하는데 그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은 사실 비관세 쪽은 아니거든요. 예. 그 비관세라는 게 보면은 뭐 미국 자동차에 대한 뭐 규제 완화 그리고 뭐 IT 쪽에 대한 디지털 우리 시장의 규제, 망 사용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도 반출도 있고 하지만 사실 좀 부차적인 문제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향적으로 양보하면 양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쪽에 그 매년 거의 한 약 200억 달러 정도 네. 이게 잘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국회 쪽에서 어떤 입법의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지지부진하다는 건데 예. 근데 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또 해결이 될 부분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와 투자에 관한 얘기지 비관세 장벽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15에서 20%, 25%로 올라가면 우리 기업들 상당히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그거는 이제 뭐 언제 우리 국회나 입법 쪽에서 백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조만간 해결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경제에는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이 비관세가 핵심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결국 이 비관세 장벽 문제가 결국에는 관세 재인상 압박 카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제 투자 200억 달러 가는 게 좀 지지부진하고 우리가 네. 자꾸 핑계를 대고 지연시키면 이제 미국도 그건 플러스 뭔가 압박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비관세 장벽을 이제 건건이 이제 제시를 하면서 그렇게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의 어떤 규제는 사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뭐 미국 정부 쪽에서 인정하는 그런 거에 따라 5만 대 이런 규제가 있으니까 그걸 철폐하라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 미국산 자동차가 한 2년 전인가 5만 대도 안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워낙 그게 연비가 안 좋고 예. 그 등치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는 아니고 그건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망사용료 문제는 이제 우리 플랫폼 사업자들 인터넷 사업자들은 망사용료를 내는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좀 갸우뚱해요. 예, 구글은 또 다른 해외 시장, 선진국 시장에서도 망사용료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구글 지도는 약간 좀 우리 고정밀 지도 1대 5천 비율 그 구글이 자꾸 요구하는데 그건 약간 좀 갸우뚱합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안보 이슈고, 그렇죠. 예. 또 우리 국내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구글이 그 지도를 사용하면 국내 사업자를 다 망한다는데 후자는 제가 보기엔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 기업들의 문제고 이 안보 이슈라는 게 이제 뭐 지도상에 좀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지우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우리나라에 해야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구글이 만약 받아들인다면 안보 이슈도 잘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만약에 미국이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진다면
이제 관세 문제가 좀 심각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외 리스크에 더해서 국내에서는 또 다른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고용 지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일단 나왔습니까? 실업률이요. 이게 이제 보통 1월 고용 지표가 이번에 나왔는데 1월 거를 12월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월 지표는 작년 1월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계절성. 원래 1월쯤에는 실업자 수가 확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1월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네. 예, 작년 1월보다 한 0.4%포인트가 높아졌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청년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청년층을 이제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기를 15세 이상 29세까지 청년층이라고 하는데 청년층 실업률이 1월 달에 6.8%.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6.8%. 작년 1월이 6.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확 올라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청년층의 취업자 한 사람들 수가 올해 1월께 작년 대비 17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한 해였고 특히 이제 우리가 저실업률 계산할 때는요. 단순히 이제 취직이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더한다면 더 네. 청년층의 어떤 실업자 수는 그러니까 통계청에 의한 공식적인 실업자 수는 분명히 빼지만 그걸 이제 광해 실업자가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자리가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쉬는 청년층까지 포함하면 청년층 고용 상황은 저 지표보다 훨씬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이 청년층 고용 상황이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치길래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까? 우리 외환위기 때 90년대 말쯤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때 사회에 진입한 그러니까 그때는 청년층이고 지금은 이제 한 30년 전이니까는 뭐 중장년층이 됐겠지만 그때 사회에 진입을 많이 못했거든요. 네. 그 한 번 사회에 젊을 때 사회 진입을 못하면 그 계층이 그 연령층이 계속 좋은 소득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예. 뭐 자영업이나 뭐 일용직이나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네. 기존에 취업돼 있는 사람들은 경제가 위축되니까 일자리가 확 줄고 그러면 이제 자기 일자리를 포기 안 하려고 이게 이중 노동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롭게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막히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청년 실업 문제가 이게 코로나 이후로 지금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장기화되면 역시 그런 잃어버린 세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반적인 고용 시장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청년층이 있어야 회사에 활력이 돌고 네. 그리고 뭔가 좀 진취적이고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우리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사회에 지금의 실업 문제는 상당히 큰 나중에 두고두고 후환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짚어본 것처럼 현재는 대외 리스크도 존재하고요. 또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의 우리 경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제는 올해만 놓고 보면은 점차 개선되는 건 분명한데 네. 사실 개선이 작년 한 3분기, 4분기부터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3분기에는 소비 쿠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좋았다가 4분기에 그 효과가 빠지니까 내수 부분이 다시 가라앉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수출 말고요. 우리 내수 부분을 봤을 때는 리질리언스, 회복력이 바닥이라는 거죠. 예. 정부가 아무리 뭐 재정을 풀고 소비 쿠폰을 해도 그때는 좋지만 회복력이 뭔가 근본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좋아지겠으나 회복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건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내수는 진짜 천천히 회복을 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수출은 아까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양극화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큰 수출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뭐 성과급을 얼마 받았니 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의 나라 얘기인 거죠. 예. 이게 어떤 사회 내의 불만 그리고 이런 양극화가 무서운 점은요. 한 번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게 고착화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올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위해서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